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경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고 네. 저도 방송 조금 오래 했는데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제 네. 기억에.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가상화폐다 주식이다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네. 그래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쏠려가는 만큼 그 관련된 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네. 오늘도 위기다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봐도 위기잖아요. 뭐 네. 지나고 네. 나니까 그때가 좋았네라고 하는데 이번이 제일이었어요. 맞아요. 오늘이 왜냐하면 최고야. 2008년에 경제 위기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 왔을 때 진짜 난리 나는 줄 알았고요. 맞아요. 저 졸업할 때 IMF가 터졌어요. 아이고. 지금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죠. 뭐 자본주의가 끝나고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였고. 지금보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는 뭔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없는 아닌가?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또 모든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완화된 적이 있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사 이래로 너무 궁금하긴 한데 네. 우리 좀 경제계 인싸 느낌만 봐도 인싸 느낌이 인싸 나잖아요.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우리 김현 소장님과 함께 얘기할 오늘 뜨거운 주제가 바로 1, 2, 3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네, 명절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뭐 쓰리고 뭐 네. 그림을 맞추다 보면 사실 저는 이거 할 줄을 모르긴 하는데 네. 그림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딱 그 저 그림도 정도인데. 못 맞춰요. 그래서 그 쓰리고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네. 말씀하세요. 쓰리고를 외치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고 떨어진다. 그렇죠. 상대방들은 그렇죠. 그렇죠. 외치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근데 네. 문제는 이 쓰리고 때문에 지금 이 경제를 바라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심장이 덜컥덜컥 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물가, 환율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네. 위기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행복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해도 될까요? 최대한 행복한 쪽으로 희망으로 돌려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스릴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심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후벼파죠. 약간 빌런 같잖아요. 맞아요. 네. 예. 최근에 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프렌치 프라이 때문에 광고했었는데 네. 뭐 오늘은 제가 항공권 오늘이 가장 싸다 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소비자 물가가 5.4%를 기록을 했는데 네. 제 체감은 사실 한 20% 오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5.4%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게 소비자 물가가 5.4% 올랐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아, 예. 소비자 물가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물가들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네. 그 100보다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뭐 3,000이니 2,400이니 이런 거는 그게 어떤 특정한 가격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한 시점, 처음 시작한 쪽의 지수를 100이라고 해놓고 네. 이때보다 2배 올랐으면 200인 거고 뭐 아. 3배 올랐으면 300인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사실상 이게 어떤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든가 그 오름폭, 상승폭, 뭐 네. 하락폭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제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네. 네. 지금은 2020년을 100이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2015년을 100이라고 놨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대로 두면 100, 120, 150, 200, 300 이렇게 계속 올라갈 텐데 네. 지금은 100 언저리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10년 전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 뭐 12였는데 지금 100 언저리야? 라고 하는 건 그걸 다시 리셋하기 때문이에요. 5년마다 네, 한 번씩 네.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20%는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120이어야 되는데 105라고 하니까 105% 오르면 105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050원 된 거 정도는 저는 감당할 수 있다 네. 생각했는데 이게 1,200원 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00원이에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막 맞아요. 2,000원씩 올라요. 맞아요. 5% 뭔가 음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지수를 판단하는 걸 보면
이 물가를 영향짓는 이 어떤 것들을 그럼 물가로 볼 것이냐는 네. 460개 항목을 바구니에 넣어놓습니다. 아. 네, 460개 뭐 각종 서비스, 재화 이런 것들 네. 넣어놓는데 거기에는 가중치가 붙어요.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것들. 그렇지만 뭐 가격이 별로 안 비싼 것들이 있을 네. 것이고 자주 소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가격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일매일 소비하는 게 담배일 수 있습니다. 흡연자에겐. 네. 그렇죠. 그거는 가격이 좀 싸더라도 변동폭에 민감할 거예요. 그렇죠.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가격이 크죠. 네. 이건 조금만 올려드려도 막 1억에서 1억 2천 아. 이런 식으로 매달 사는 품목 4,500원짜리 담배가 4,600원 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소비를 하느냐, 또 얼마나 큰 규모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놓고 이 바스켓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460개 항목에 대해서 매달 조사를 해요. 네. 매달 어디 가서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해요? 대형 마트, 뭐 슈퍼마켓, 네. 미용실, 아니면 학원 이런 네. 것들 한 2,500여 개 점포들을 통계청에서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관들이 매달 수고스럽게도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지난달보다는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 460개 항목 조사를 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놓고 지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동네 국밥집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무슨 소리야? 52%. 5%밖에 안 올랐다고?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를 수 있는 거고 항목별로 봤을 때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번은 그렇고요. 네. 또 2번은 보통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전년 같은 달 대비예요. 그러니까 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5.4% 올랐다라는 건 작년 5월에 비해서 5.4%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물가가 좀 잠잠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이제 기저 효과들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내년 5월에 됐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봤을 때는 뭐 0%대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의 폭 자체 혹은 그 물가 지수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 상승폭, 네. 그게 뭐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서 그 흐름, 추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이 지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누가 그러던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물가지수 안에 전셋값 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 전세값이 들어가는데 집값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집값은 그냥 자산으로 보니까 물가로 들어가지 않는 거군요. 이게 아, 근데 그러니까- 그 물가같지 않아요? 집값은? 이게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를 집을 물가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대해서 이걸 소비자 물가에 넣을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집값에 대해서도 주거 비용에 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전세. 전세제도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월세로 환산할 거냐, 또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을 네. 이런 주거 비용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문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무엇에 가중치를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았는데 이 전망치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 전망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가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 그리고 한국은행의 가장 큰 통화 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와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물가 안정이라고 한다면은 물가가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아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예,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지금 표현해 주신 적절한 물가 안정 목표치는 2%예요. 아, 매년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도면 괜찮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씩은 성장을 해야 사실은 물가가 우리가 살면서는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물가가 안 올라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제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일본처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른 월급도 계속 똑같다고 하는데. 그렇죠.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매번 거기에 그 자리로
남아있다. 그럼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겠죠. 왜? 집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사는 수요가 있거든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사. 네. 지금 사놔야 내 자산 가치가 불어날 수 있어라는 기대 때문에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기는데 만약에 집값이 그대로야. 그러면 뭐 지금도 5억이고 10년 후에도 5억이고 20년 후에도 5억이라면 굳이 지금 대출 받아서 힘겹게.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적절하게 성장을 해줘야 임금도 오르고 경제도 돌아가고 소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적정한 목표치라고 지금 설정을 한 게 2019년부터는 2%.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4%, 5%일 것 같으니까 통화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2%보다 높으면 낮춰야 되고 그게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낮으면 좀 끌어올려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얼마가 될까라는 예측부터 먼저 해야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하겠죠. 네. 지금 당장에 5% 올랐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그럼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떨어질 겁니다. 이걸 알아야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으냐 그 전망치를 기존보다 좀 수정을 했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국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물가가 단기적이진 않을 것 같다. 뭐 작년 기조하고 지금 기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거든요. 연준에서도 작년 4월 때만 하더라도 이거 물가 인상은 굉장히 단기적인 겁니다. 한 두세 달 가다가 말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죠. 제니 델런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 언니가 함부로 하지 잘못했다 않는 그랬어요. 말을 네. 했죠. 네, 몇 달 갈 거라고 한 8%갈 때까지 괜찮을 거야라고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도 이제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올릴 것이냐, 올린다고 한다면은 언제 몇 번으로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전망치를 내놓는 거죠. 소장님 그런 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읽어볼 수 있어요? 오 있습니다. 나 굉장히- 어떻게 아는지 궁금한 거예요. 네. 2%가 안정적이다. 그런 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써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굉장히 재미없고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그럼 저는 가도 소용이 없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걸 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조금 간략하게 텍스트로 쓰려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경제하고 멀어지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멀어질 이유는 없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한다. 이거 무슨 그 수거 같았어요. 영어 수거 외우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다. 시험같이. 그러니까 붙여서 다 외웠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실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랑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투데이 잡스 3.0을 봐야겠죠. 유료인가요? 네. 유료라고요? 예. 투데이 잡스 3.0이요? 마음을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네. 여러분 모두가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노래 쑥 들어와가지고. 네. 이번 저희가 첫 주여가지고 계속 지금 홍보기가 지금. 네. 저 진심인데요? 그래요? 홍보가 아니고 네. 진심입니다. 제작진 시킨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 제가 20% 이상이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네. 어제 참외를 사러 갔는데 네. 참외가 그 3개에 5,000원인 거예요. 세개 5,000원이요? 네. 참외가 뭐 수박만한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진짜 네.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20% 이거 이상이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공급망 때문에 올랐다. 네.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공급망. 공급망 그러니까 이슈. 두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삼겹살 값이 또 왜 오르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선 곡물 관련돼서 이제 네. 먹을 거 네. 식량 위기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먹을 거, 뭐 밀가루 가격 오르면 밀가루 안 먹으면 되지. 말이 안 또 안 되십니까? 좀 줄이면 되지. 뭐 과자값 비싸지면 사실 네. 과자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해지겠네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쌀 먹으면 된다 뭐 그렇죠, 이러세요? 그렇죠. 뭐 고기 비싸면 좀 고기 좀 줄이면 되고 뭐 돼지고기 비싸면 닭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왜 오르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외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도 마트 가서 보니까 상추가 요만큼에 뭐 3,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고깃집에서 상추 좀 더 주세요가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맞아요. 요즘에. 네네. 네. 정말 처음에 갖다 주시는 접시에 상추의 양을 보면 한 4장, 5장 그리고 깻잎 안 주는 곳들도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깻잎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비싸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지냐? 일단 곡물부터.
곡물부터. 네. 곡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싸다는 건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빵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곡물의 생산지예요. 밀부터 시작해서 뭐 옥수수, 뭐 해바라기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우리가 밀, 옥수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먹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동물의 입에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료 저보다 많이 먹을 거예요, 걔들이. 많이 먹죠. 소도 네. 많이 먹고 돼지도 많이 먹고 그 사료를 뭘로 만드냐? 네. 이 옥수수로 주로 만듭니다. 뭐 옥수수하고 밀하고 배합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옥수수로 만드는데 물론 이제 인간이 먹는 것과 네. 사료용 옥수수는 구분해서 작물을 재배를 하기는 해요. 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공급이 이렇게 딸리기 시작했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거,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좀 달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어요. 미국 비안 온다면서요. 엄청난 가뭄입니다. 지금 뭐 미국 가뭄 쳐보면은 예전에 댐을 건설할 때 처음에 만들었던 바닥 시설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드러날 있거든요. 정도로. 그 어디는 잔디에 물 뿌리면 안 된대요, 어떤 주는. 아, 그 불법이야. 네, 불법이에요. 그런 잔디에 거 지금 물 하고 뿌리면 있지 마라. 그러면 안 된대요. 요즘 잔디가 먹을 물이 어딨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 우리 입에 들어가는 옥수수량은 줄었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늘 소비는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동물들이 먹는 옥수수 양은 줄었냐?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한 2년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아가지고 네. 돼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폐사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돼지 사육 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 사료가 필요가 없었죠. 예. 당시에. 그런데 예, 당시에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에서 돼지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네. 이거 다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돼지들이 먹을 사료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필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옥수수가 부족해요. 안 그래도. 네. 그렇다고 돼지를 다이어트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사료를 사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 사료를 사오려고 하고 그러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 다른 곳들의 가격도. 근데 미국도 부족하대. 네. 이런 문제가 1번. 1번. 그리고 미국 이 안에서도 이건 또 약간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옥수수가 사람이 먹고 동물도 먹지만 자동차도 옥수수를 먹습니다. 오. 아, 설마요. 옛날에 그 꼬마 자동차 붕붕은 꽃향기를 맡았지 옥수수를 먹진 않았거든요. 아니 옥수 너무 부풀리셨다.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먹는데 우리 자동차에 들어간 기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 이제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넣을 때 그냥 100% 순수 휘발유, 100% 순수 경유가 아니에요. 그럼 옥수수유를 넣어요? 옥수수유는 아니고 바이오에탄올. 이제 어려운 말? 글쎄요. 아 저는 튀김에 하는 옥수수 기름 들어가는 줄 알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술 발효해가지고 나오는 알코올이잖아요. 네. 옥수수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바이오에탄올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석유는 안 좋으니까 환경에 안 좋으니까 이걸 좀 섞어 쓰자 해서 10% 내지는 기온에 따라서 15%까지 늘리기도 해요. 왜 그런데 10에서 15% 쓰냐? 차에 무리가 가서가 아니라 이 바이오에탄올의 함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날씨가 더울 때 대기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오존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미국에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적게 쓰자. 이거 10%만 섞어 쓰자라고 하는데 그 규제를 풀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걸 좀 낮추려고 네. 바이오에탄올을 더워도 환경이 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 섞어 쓰자 하든가 바이오에탄올을 만들려면 옥수수가 필요한데 네. 이 옥수수가 이제 차가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아까 정치적인 게 결부돼 있냐? 옥수수 주 생산지의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쪽에 가서 연설이나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아하.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농가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표를 또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11월 달 선거 있죠? 맞습니다. 그 재선 때문에 다시 선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름값도 낮춰야 되고 네. 그리고 이쪽 이 농민들의 표도 얻어야 되고 네. 하다 보니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옥수수가 차에도 들어가는 일이 지금 올해 근데 심지어 작황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년에는 더 그럴 수도 있네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 볼 때는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거래되는 여기서 이제 귀가 커지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옥수수가 당장에 거래되는 것보다 야,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에 거래되는 옥수수를 미리 좀 계약을 해놔야 되겠다. 밭대기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밭대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제 밭대기라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네. 저는 잘 몰라요. 아 네. 도시 남자. 네.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맺어놓고
한 달 후 혹은 뭐 6달 후에 여기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얼마의 가격에 우리가 고정해서 사겠다. 아. 그거보다 싸도 비싸도. 그러면 이걸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비싸지면 약간 손해지만 나중에 어떻게 가격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픽스해 놓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하죠. 이런 비슷한 금융시장에 있는 게 선물 계약이에요. 네. 이때 돼서 옥수수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요 계약으로 가격을 고정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 가격이 마구마구 오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수요가 있는데 심지어 이 선물 시장에는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없으면 못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그 네. 선물 시장에 투기 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예상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게 계약이 체결되고 나쁜 그러다 사람들이네요. 네. 보니- 네. 주식 근데 어쩔 같기도 수가 하고.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불안한. 그래서 연말까지 옥수수, 콩, 밀 이런 주요 곡물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삼겹살 가격이나 닭고기 가격도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돼지고기. 행복경제연구소 아닙니까? 아, 아. 왜 행복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시죠? 구름이 잔뜩 꼈어. 그러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네요. 근데 적어도 네. 오늘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단순한 옥수수 값의 문제는 아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에 또 이제 솔깃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뭐 커먼레인이라고 해갖고 디젤에 그런 게 안 들어가지만 네. 예전에 바이오 디젤, 뭐 예전 디젤에는 진짜 폐기름 집어넣으면 가기도 했었어요. 오. 정말 옛날 그 디젤 차들은. 지금도 아마 갈 텐데 못 가게 하거나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도 네. 있고 이제 너무 이제 정밀하게 되니까 막혀서 네. 그런 거지. 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냥 폐 기름 넣어서 가기도 했었거든요. 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네. 기름값이 우리한테 가장 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피부로 그죠? 느끼니까. 그죠? 근데 적어도 기름값이 왜 오른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네. 문제는 미래를 봤을 때 산유국들이 이제 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네.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질 거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소식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많은 기관들에서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아니 증산한다면서요. 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증산량이 소비를 못 쫓아가는 거. 우리가 자 가장 핵심적인 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지거나 네. 공급이 부족하거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증산이라는 건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산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안정은커녕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네. 결국은 공급을 늘려도 네. 늘린 만큼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오펙 플러스인가 네. 네, 그분들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 뭐 많이 캐겠다고 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너무 조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름을 오늘 차 타는 거랑 내일 차 타는 거랑 뭐 달라지지 않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뭐 더 늘어나 많이 뽑는데 왜 더 많이 확 쓰는 건 아닌데 왜 오른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사실은 단기적인 영향도 얽혀 있지만 우크라이나 네. 사태, 뭐 러시아 네. 사태도 얽혀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장기적인 영향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원유의 소비는 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매년 평균 한 1.3%씩. 네. 그런데 친환경,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러면서 야 우리는 이제 석유를 쓰면 안 돼. 지구가 그쵸. 너무 뜨거워져. 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석유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라는 이 기조들이 전체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산유국들 입장, 기름을 캐는 입장,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모래에서 짜내는 석유 이런 거 삼겹살처럼 기름이 들어있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짜내야 네. 되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석유를 캐내는 모든 이 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럼 석유 산업은 끝난 건가?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해서는 우리는 미래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예전에는 활발하게 석유를 캐내서 뭔가 생산 시설을 투입했던 시절에는 하나라도 더 구멍을 뚫어서 더 캐내자. 그렇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짜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였는데 지금은 야 이거 하고 있는 것만 유지해.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데 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유지 관리하지 마. 거기에 돈 쏟아붓지 마. 이미 있는 생산 설비에도 돈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중동 국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비하는 거군요. 예, 수요가 미래 줄어들 거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갖고 있는 설비도 별로 이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마음은 줄여야 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데 네. 이 생산은 뒷받침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이 됐었어요, 거의.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석유 소비량이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찮았죠. 예. 어.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구 하다 보니까 어라? 이거 옛날보다 석유를 더 쓰는데? 이런 상황이 와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기름값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네.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의 공장이 돌아갔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돈 타산성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격이 맞아지고 했는데 많이 파산한 이유들도 있고요. 이 기업들이 아. 기름값이 낮아졌을 때 파산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선물 가격이긴 한데 $30 기억나요? 저. 그쵸. $30, $20대 가지고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그래서 엄청난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었죠. 어떻게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돼? 근데 이제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기름 안 쓰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설비를 줄인 것도 있고 그 당시에 파산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파산한 업체들 다시 살려가지고 공장 문 닫은 지 한참 됐는데 그걸 다시 시추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약간 숨통은 트일 수 있겠으나 글쎄요 그 더운 여름에 난방 끄는 정도의 효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은 없는 거고 네. 난방은 확 태워져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난방이라 좀 끕시다. 그 정도의 효과일 뿐이지 증산을 하는 게 그렇게 지금 수요를 다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것이다. 아, 라는 게 많은 이 기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 연말까지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그냥 많이 있어요. 하면 켤 수 있는 건 줄 알았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국가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밀을 석 달치를 저장을 한대요. 네. 근데 예. 이렇게 저장해두는 창고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내려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밀, 지금. 이게 이게 가격이 양이. 내려가는 게 이게 줄어드는 게. 예, 줄어드는 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석 달치 비축분인데 이게 떨어지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없어요. 아니 대책을 얘기해 주셔야지 전문가님. 답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심어서 키워가지고 하기에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 가장 이제 1번은 뭐냐면 좀 싸게 사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그렇죠. 네. 그걸 찾아보는 거죠. 네. 그걸 찾아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싸다 보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없어요. 비싸더라도 확보하자. 이게 지금 모든 나라들의 이 스탠스입니다. 아 그러면 싸게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인가 뭐 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네. 난리가 난리였었어요. 났었잖아요. 뭐 다시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이 1%가 안 되더라고요. 0. 몇 %예요. 밀 안 키우기도 하고요. 네, 워낙에. 그러면 지금 밀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무슨 관세를 좀 줄여준다? 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게 뭔 말이에요? 수입을 하려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들을 확보를 해. 이건 네. 1번이에요. 비싸더라도. 자 비싸더라도 사와. 네. 근데 문제는 사와서 공급해서 비싸게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비싸서 죽겠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 사왔는데 생- 그게 더 비싸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비싼 값에 사와서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런 거는 말이 안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싼 값에 사오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뭘까? 좀 덜 먹고 파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해외에서 무언가를 수입해 올 때 예. 관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나라가 걷는 세금을 좀 줄여줄게, 네. 없애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관세의 조정인데 문제는 그걸로 그러면 가능하냐라고 네. 봤을 때 돼지고기를 예를 들자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관세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수입을 해오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세금을 없애줄게라는 거잖아요. 사치품 같은 거는 사실 세금 없애주면 엄청 굉장히 싸지겠죠. 크죠. 그런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일부 세계 국가 정도만 이미 25% 정도의 세금을 물리고 있고 나머지 90%의 나라는 원래.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돼지고기들은 관세가 부담이 없거든요. FTA 뭐 이런 거 하면 그날에서 오는 거는 그렇죠. 세금 없이 그냥 없거나 서로 뭐 싸게 굉장히 적거나 네. 서로 우리 윈윈 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미 낮춰져 있는 상태라서 관세를 더 낮추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소량 들여오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와 그러면 돼지고기 지금 100g에 3,000원 육박하는데 이게 한 2,000원대로 떨어질까? 2,500원 그럴 기대는 없다. 안 하시는 평균적으로 게 그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충격적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공식품도 좀 깎아준다 그런 얘기 하던데 커피 값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라면 뭐 이런 거가 이제 맞습니다. 많이 오르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분식 가격이 너무 많이 엄청 오르니까 올랐죠. 네. 피부로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많이 부담이 느껴지실 텐데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 이상의 무언가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임금도 그래서 올라가기는 합니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임금 오르는 거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오른다. 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라면, 과자값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걸 생산해내는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개념으로. 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떡볶이집을 해요. 네.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떡볶이가 2,000원인데 원가가 자꾸 재료비가 부담된다. 네. 그럼 저는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떡볶이 가격을 올려야 돼요. 맞습니다. 올리면은 이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대로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면을 만드는 회사, 뭐 과자를 만드는 회사, 이 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원재재 값 부담이 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가격을 네. 올리면 되는데 네. 문제는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저항이 심해요. 맞죠. 나라에서도 가격 올리는데 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 맞아요. 짜장면처럼. 그런데 그래서 못 올립니다. 짜장면, 치킨 뭐 이런 이 라면 같은 가격은 네. 기업들이 함부로 못 올려요. 이렇게 되는데. 예, 눈치를 많이 보는데 네. 지금은 올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으니까. 이러면 기업 망합니다. 그래서 봐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걸 보면 한동안 한 뭐 8년째, 9년째 가격을 안 맞아요. 올리다가 퉁 동결되다가. 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을 올릴 수 있겠고 그럼 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 요때는 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뭐 제분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자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요런 것들의 주식이 살짝 가격이 오르는 것도 그런 질문. 이유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살려고 들어가면 늦었어. 늦었어. 이미 지금 올라가.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그런 추세를 유효하죠. 읽고 내가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굳이 지금 뭐 밀가루 주식 사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건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어떡하지 물가는 오르고 내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적게 먹자라는 것도 대응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삼시세끼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자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불려보자라는 것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단 하나의 뭐 아이디어일 뿐이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자산을 늘려볼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좀 공부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같은 게 과거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위기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우리 뭐 IMF라든가 그때에 물론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회로 삼는 선구안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이 시기도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누구의 잘못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네. 그렇지만 이때 내가 우리가 벌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생각의 확장을 좀 할 수 네.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보면 빨간색인데 내가 사면 이제 파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 좀 매직이에요. 맞아요. 네. 들어가서 봤을 때 어머 김현우 소장님이 라면 회사가? 라고 했는데 빨간색이에요. 네. 내가 사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나만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 독실님한테 물어보고 살 거라고 하면 나는 팔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그럼 서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럼 누군가는 우리는 고정을 해놓고 네. 가상화폐처럼. 할까요? 네, 제로섬으로. 알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 벌써 끝마칠 시간인데 저 약간 홀린 기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김현우 소장님이 약간 신흥정규 교수 같았어요. 그러다 끝났어요. 네, 네. 네. 공식 질문하면서 오늘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야 돼. 네. 예,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도 또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제인데. 그러니까요. 그 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왜 행복 연구소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